76세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필 그날 밤 CCTV는 고장이 났고 모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 할머니가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사라진 할머니 귀에 속삭인 섬뜩한 한마디. 나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여기는 죽어서 나가는 곳이야. 그전엔 절대로 못 나가. 과연 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997년 11월 14일 새벽 3시 7분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76세 어머니 김영환 씨가 3년째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는 침실에 계셨는데 1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환자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멀리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첫째, CCTV가 하필 그날 밤 고장났다는 것. 둘째, 모든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 셋째, 어머니의 소지품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그때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같은 층 박순덕 할머니가 새벽 1시 30분경 들었다는 대화였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인 말. 할머니, 여기는 죽어서 나가는 곳이야. 그전엔 절대로 못 나가.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그 후 2시경 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3층을 담당한 간호사는 김미숙이었습니다. 40대 여성으로 질문할 때마다 대답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미숙은 정식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가짜 서류로 취업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김미숙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전체 수사가 시작되면서 끔찍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격 직원이 김미숙만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 절반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7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숙이 중요한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미숙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6개월간 총 8명의 노인이 갑자기 숨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입에서 나온 말에 경찰관들도 경악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과도한 수면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방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 올 때는 일시적으로 약물을 줄여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가족들이 떠나면 다시 과도한 약물을 투여한다는 충격적인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노인들이 아파서 신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폭언을 퍼붓고 때로는 폭행까지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요양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가족에게 말하려 했기 때문에 처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김미숙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김미숙은 다른 지역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한 긴급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이 요양원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경찰서에 도착한 김철수 씨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무너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압박 수사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숙이 말하는 어머니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과도한 수면제 투여로 의식을 잃은 채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김미숙은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학대였습니다. 노인들이 밤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 기저귀를 차라며 무시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면 시끄럽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억지로 음식을 입에 밀어넣어 체할 때까지 먹였습니다. 김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가족들이 면회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노인들을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가족들이 떠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더러운 옷을 입히고 수면제를 과도하게 투여해서 하루 종일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아 관리가 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빼앗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노인들의 연금과 적금을 마음대로 인출해서 요양원 운영비가 아닌 직원들의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가져온 귀중품들도 몰래 팔아넘겼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시계 등 값나가는 물건들은 가족들 몰래 처분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의하면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며 무시했습니다. 김미숙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원장 박종수는 이런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요양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특별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김미숙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환자로 다른 노인들보다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부정행위들을 목격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 직원들의 폭언, 그리고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동료 입소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원장과 간호사들이 입소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픈 노인들에게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치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들인 김철수 씨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의 통화전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즉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김미숙은 원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곳은 더욱 외진 곳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족들의 면회도 거의 없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김미숙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강한 수면제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몰래 후문으로 빼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리고 어머니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미숙이 말한 그 요양원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을 더욱 경악시켰습니다. 그 요양원은 단순히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실험적인 약물을 투여하고 반응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을 잃은 노인들을 이용해 보험금 사기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가짜 의료진이 허위 진단서를 갈짝성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도착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긴급히 그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전모는 무엇일까요? 김미숙의 자백이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다른 입소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경찰서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이영희 씨였습니다. 80세 아버지를 이 요양원에 맡긴 지 1년이 된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소름 끼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의 몸에서 계속 이상한 멍자국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멍의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팔목, 목, 허벅지 등 누군가가 세게 잡았을 때 생기는 형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체중 변화였습니다. 입소 당시 68kg이었던 몸무게가 6개월 만에 52kg까지 떨어졌습니다. 16kg이나 빠진 것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입맛이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박상철 씨였습니다. 75세의 어머니를 맡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들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누군가가 와서 주사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어느 날 몰래 면회 시간이 아닌 때에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격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손목과 발목에 끈으로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직원에게 왜 묶어놨냐고 따졌더니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묶어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증언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을 이 요양원에 맡겼다가 3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77세의 나이였지만 입소 당시에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남편은 계속 잠만 잤습니다. 깨우려고 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남편의 혈액에서 과도한 양의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양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증언자는 최현수 씨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개인 물품이 계속 사라진다고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금반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명품 시계 등이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현수 씨는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어도 자신의 귀중품만은 절대 함부로 두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신고하면 짜증을 내며 대충 찾아보는 척만 했습니다. 정말로 찾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증언자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미영 씨는 남편이 요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치매가 심해서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을 보면 무서워했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떨었습니다. 특히 김미숙을 보면 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장명 씨는 아버지 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등과 팔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또한 입 안쪽이 찢어진 상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생긴 상처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버지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설명했지만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었습니다. 이렇게 5가족의 증언이 쏟아지자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학대와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요양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재정 상황과 운영 실태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것은 김영란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숙이 말한 그 요양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미숙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 요양원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김미숙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에 숨어 있는 비밀 요양원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김영란 씨는 무사일까요? 김미숙이 말한 산간 지역 요양원을 찾기 위해 경찰 특수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김철수 씨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차량 3대가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미숙이 추가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 산간 요양원은 표면적으로는 일반 요양원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썽을 부리는 노인, 요양원의 비밀을 알게 된 노인, 그리고 더 이상 보험금이나 연금을 뽑아낼 가치가 없어진 노인들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그곳에 가면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시간 후 일행은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2층 건물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표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건물이었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건물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요양원이라면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마치 빈 건물 같았습니다. 경찰이 정문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층 거실에 노인 10여 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노인들을 깨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이곳 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최덕배였습니다. 최덕배는 경찰에게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은 진정제를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폭력적으로 변한 환자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이곳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최덕배 혼자서 10여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정식으로 등록된 요양원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2층을 수색하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각 방마다 노인 한 명씩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방에서 김영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즉시 구급차가 호출되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모든 노인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노인들의 혈액에서 과도한 양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2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노인들의 신체 상태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또한 욕창이 온몸에 생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덕배를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의료진이 아니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사기죄로 복역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최덕배는 노인들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족들에게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면회는 감염 위험 때문에 금지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연금과 각종 수당을 계속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노인들은 사실상 돈을 뽑아내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경찰이 이곳을 더 자세히 수색하자 지하실에서 끔찍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냉동고가 있었고 그 안에 사망한 노인들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덕배는 노인들이 죽어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서 연금과 치료비를 받아냈습니다. 죽은 노인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찾긴 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김영란 씨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도한 약물 투여로 인해 뇌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독배는 결국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요양원이 전국에 10곳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박종수라는 인물이 총괄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뒤에서는 노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국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종수와 그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최덕배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박종수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전국의 합법적인 요양원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합법적인 요양원들은 단지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불법 요양원 네트워크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요양원을 몇 개 운영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 가족들에게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며 불법 요양원으로 유인합니다. 산간 지역이나 외진 곳에 있어서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일단 불법 요양원에 들어가면 노인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됩니다. 가족들에게는 감염 예방이나 치료 집중 등의 핑계로 면회를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을 약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관리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박종수 조직의 연간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노인 한 명당 매달 연금과 각종 수당을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치료비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재산도 몰래 처분해서 챙겼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국 동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 근교의 불법 요양원들을 일제히 급습했습니다. 첫 번째 급습지는 경기도의 한 폐공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창고 같아 보이지만 내부에는 30여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의 관리인은 김성호였습니다. 그 역시 최덕배와 비슷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수면제를 주사하고 최소한의 영양제만 공급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발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의 사망 날짜가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낸 후 적절한 시점에 사망 처리를 하는 계획표였습니다. 두 번째 급습지는 충청도의 한 농가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20여 명의 노인이 있었는데 상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지만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관리인 이철민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노인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아픈 노인에게는 치료 대신 더 많은 진정제를 투여해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많은 노인들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급습지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폐건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짜 의사들이 정체불명의 약물을 노인들에게 투여하고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새로운 수면제나 진정제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실험용 쥐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급습지에서는 장기 매매 의혹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지하시설에서 수술 도구들과 의료 장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의 노인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급습 작전 결과 총 150여 명의 노인이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노인도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과도한 약물 투여나 방치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급습 소식을 듣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박종수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합법적인 요양원만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요양원들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종수의 계좌로 불법 요양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직접 불법 요양원들을 방문한 CCTV 영상도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구조된 노인들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영만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약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종수 조직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전국 모든 요양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운영에 대한 법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가 마지막으로 털어놓은 이야기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불법 요양원 사업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끝은 어디일까요? 박종수의 마지막 폭로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그가 꺼내든 것은 한 장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등 정치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요양원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유착 관계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공무원들도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요양원 관리 담당자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고 부실 운영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종수가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과 시청, 구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포된 것은 김영호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박종수로부터 매월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요양원 건립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부적격한 부지도 허가해주고 부실한 시설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잡힌 것은 보건복지부 과장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정기 점검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박종수의 불법 요양원들에 대한 점검을 의도적으로 빼먹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이수진의 집에서는 박종수가 준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계좌에는 수억 원의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두 박종수 관련 회사들로부터 온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체포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철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요양원 관련 법안을 다루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박철민은 박종수의 요구에 따라 요양원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단속을 강화하려는 법안들은 의도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철민의 비서실에서는 더욱 끔찍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종수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름 끼쳤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박종수가 노인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사망 처리하는 방법까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후원금 수수자가 아니라 범죄의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영란 씨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만 깜빡였지만 점차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끔찍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김영란 씨는 산간 요양원에 끌려간 후 매일 주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다른 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며칠째 음식을 못 먹어서 뼈만 남았고 어떤 노인은 아파서 신음해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노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김영란 씨의 증언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관리인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추가 범죄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노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하고 반응을 지켜보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그 실험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박종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요양원 부실 운영을 넘어서 살인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종수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모두 구속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묵인과 비호가 없었다면 이런 대규모 범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장 약한 계층의 노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격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요양원 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루된 정치인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양원 관리 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종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박종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50여 명의 노인을 학대하고 30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박종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각 불법 요양원 관리인들도 모두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연루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김영호 시의원은 징역 7년, 이수진 과장은 징역 5년, 박철민 의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직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한편 김영란 씨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약물로 인한 후유증이 일부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3개월간의 긴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요양원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요양원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됐고 무자격자 고용도 엄격히 증지되었습니다. 또한 입소자 가족들의 면회권도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국가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도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약속했습니다. 김영란 씨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많은 노인들을 구했고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는 죽어서 나가는 곳이야라는 섬뜩한 말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정의로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범죄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면회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김영란 씨와 가족들은 이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